우리 경기 흐름은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0% 경제 성장률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년에 과연 우리 경제는 강력하게 반등할 것인가. 근데 그러한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가 올해만 성장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장기 저성장 상황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GDP의 구성 항목, 가령 가계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그렇죠. 그리고 수출, 정부 지출까지도 네. 모든 항목들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 줄 만한 부분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때 저희가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요즘 많은 관심이 미중 관세 협정이 어떻게 끝이 날까, 이게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게 G2 국가의 이런 무역 마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합의점을 도달하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맞닥뜨리고 나니까 합의점이 나왔다. reached an agreement on a 90-day pause and substantially moved down the tariff levels. Both sides on the reciprocal tariffs will move their tariffs down 115%. 经过中美双方的共同努力，会谈富有成效，迈出了双方通过平等对话协商解决分歧的重要一步。 LG경제연구원의 조용우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어떤 양쪽에서 이렇게 합의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대도 되기도 하고 그 깊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는가도 궁금하거든요. 기대하신 답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속단을 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이런 미국의 관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주요국들의 언제쯤 몇 퍼센트의 관세율을 그렇죠. 어느 정도의 지속 기간 동안 매길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사실 지난해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트럼프에게 하더라도 저는 트럼프도 답을 잘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의 양상이 단순히 포문은 미국이 열었지만 미국만의 결정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비롯한 상대국들의 대응이라던가 또는 보복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국의 액션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 결국은 플레이어의 한 명에 불과한 미국이나 트럼프로서도 최종적인 이미지를 본인들이 확정짓거나 또는 네. 그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관세율조차도 어느 만큼 지속될 것인가는 역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여러 그런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각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한번 진단을 해드리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관세의 어떤 그 본격적인 지표 반영이 나타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재고 물량을 쌓아놓기 위해서 수입량이 늘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1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0.3, 우리가 마이너스 0.2. 우리도 그러면 한국 경제는 미국과 뭐 동조하는 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여서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까? 혹시 제가 다른 쪽에서 말씀드렸던 지난해부터의 제 스탠스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저는 지금도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비율을 크게 바꾸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제가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려왔던 부분은 지난해 연말까지도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게는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 연말까지의 미국 경제 지표는 실제 미국 경제 상황보다도 더 좋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앞서 말씀 주신 올해 1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저는 실제 미국 경제 흐름보다도 더 나쁘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난해부터 보아왔던 제가 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지난해 미국 경제가 예외다 또는 독주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지만 그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어려워질 거고 특히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는 이것이 뭐 침체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 결국은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둔화이고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억하는 과거 미국 경제의 침체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강도는 약하고 기간은 짧은 이러한 경기 둔화 국면 정도를 지나갈 걸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지난해 4분기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되는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 네. 3분기에 3%대였다가 예. 4분기에 2%대로 떨어집니다. 예. 하지만 같은 시기에 일본과 유럽과 같은 여타 선진국들의 성장률에 비하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미국은 예외주의다 또는 나홀로 독주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건데요. 그런데 당시 발표되었던 지난해 4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 지표를 조금 저희가 더 뜯어본다면 네. 결국은 뭐냐면 투자도 마이너스 증가율, 수출도 좋지 못했는데 소비만이 예외적으로 선전하면서 성장률을 지탱을 해줬고 그 소비도 잘 뜯어보면 2% 경제 성장률 상황 하에서 네.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4%, 그리고 내구재 증가율은 12%에 달할 정도로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가계의 소비가 매우 급증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지탱을 해줬던 겁니다. 네. 저의 해석은 11월 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마도 미국 분들은 저는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것들을 살 계획이 있는데 트럼프는 내년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먼저 당겨서 소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렇죠. 그것이 지난해 4분기에 소비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좋게 나왔던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러한 요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성장률은 전 조금 더 낮았어야 맞다라고 보고요. 올해 1분기는 어떻게 보면 그 정반대 상황입니다. 소비는 상당히 둔화되는 흐름인데 네. 그것보다도 경제 성장률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도 나왔죠. 네. 근데 그 내용을 저희가 잘 들여다보면 여타 지표보다도 유독 더 안 좋게 나왔던 이유가 결국은 수입의 급증입니다. 그렇죠.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거의 60% 가까이 수입이 급증을 했고요. 이것은 결국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고 나서 네. 저희가 뉴스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애플과 같은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과 인도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전 세계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미국으로 대거 실어 날랐고요. 네. 그것이 결국은 1분기에 수입의 급증을 불러왔고 경제 성장률 계산에 있어서 수출이 급증하면은 성장률이 높아지지만 수입이 급증하면 성장률을 큰 폭으로 떨어뜨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소비가 둔화되는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수입 급증이 성장률을 더더욱 떨어뜨리면서 성장률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의 실제 경기 흐름은 지표로 나타난 것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고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결국은 미국 경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출이 아니라 가계 소비, 민간 소비가 중요한 국가인데 네. 그것은 결국 미국 GDP의 70% 정도가 가계 소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소비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 가계가 어느 만큼 소비를 할 여력이 있는가일 텐데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면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처럼 당장 쓸 수 있는 보유 현금이 네.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줄고 있지 않고요. 네. 특히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결정하는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네. 물론 매우 완만하게 실업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2000년 이후에 장기 미국 평균 실업률 수준인 5.8 그리고 코로나 이전 5년 평균은 4.4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급락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침체를 이야기할 정도로 소비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빠르게 악화되었다라고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인 상황이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월스트저널 같은 곳에서 한 경제 분석가는 방금 우리 조영우 박사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조하다. 실업률이 15%까지 갔다가 4.2%까지 떨어지는 속도라든지 또 방금 말씀 주셨지만 미국 경제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가계에 기초 자금이 적어도 1조 달러 이상, 3조에서 좀 줄기는 했지만 1조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중국 경제를 한번 또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중국 경제는 대미 수출이 뭐 전체 수출에서 20% 정도 차지한다 하더라도 중국도 어차피 수출을 해서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였고 지금 더군다나 내수 부분에 있어서의 이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성장을 위한 자극책, 경기 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걸린 것처럼 일반 가계가 대출을 많이 받아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공산당의 경기 부양책도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은 16%를 치고 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여유적으로 놓고 볼 때 급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열세 있는 쪽은 중국이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중국의 매크로 흐름과 관련을 해서는 네. 제가 보고 있는 중국 경기의 흐름은 생각보다는 경제 성장률을 공산당이 이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 금융적인 측면이건 재정적인 측면이건 여력을 네. 소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생각보다는 성장률은 방어가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방역을 풀었던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의 내수 소비가 살아났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중국의 내수 소비는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경제 성장 기여도가 2023년 상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이라도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뭐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응을 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뭐 수출을 늘리려는 노력 또는 중국 안에서 넘쳐나는 제품들을 해외로 쏟아내기 위한 이러한 일종의 밀어내기 수출 저희가 그것을 2차 차이나 쇼크라고도 부르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보여왔고요. 네. 여기에 이러한 수출의 증가세에 더해서 중국 당국이 경기 방어 측면이건 또는 네. 신성장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 측면이건 본인들이 잘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는 더 키우고 싶은 쪽에 대해서 정책 당국 주도로 많은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와 같은 중국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빌어서 네. 중국 공산당과 중국 당국은 질적 생산력 강화라는 표현을 빌어서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아닌데 생산량을 유지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저부가가치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네. 가령 AI, 로봇,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까지도 포함을 한 그리고 여기에 항공우주와 첨단 바이오까지도 넣어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진국이나 서구 국가들도 잘하고 있는데 그것과 경쟁을 하고 싶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구체적인 수단이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수백조 원에 달하는 중국의 특별 국채 발행을 네. 통해서 예. 재원을 조달하고 수십 년 만기로 이 돈을 펀딩을 해주고 이것을 받은 중국 산업이 투자를 늘리면서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을 하면 최근의 중국 경기의 흐름은 소비는 부진한 가운데에서 수출과 정부 주도의 투자가 성장세를 견인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트럼프와 지금 관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이 만든 제품을 사서 소비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많이 더 만들고 싶고 우리가 만든 것을 너희가 수입을 해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결국은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는 중국의 내수 소비가 네. 미국의
수출품을 받아줘야만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관철이 되는 흐름이죠. 네. 결국은 그 수단은 환율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통해서 중국 가계의 소비 구매력을 높이는 측면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또는 금융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통화 완화를 통해서 돈을 푸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저는 지금 중국 가계의 소비가 왜 위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중국 가계는 한국 가계와 마찬가지로 전체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네. 우리나라 가계 소비가 부동산 가격 움직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중국 가계 역시도 주택 가격과 같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급락세는 면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그다지 좋지 못하고 네. 그것은 이러한 중국 부동산 경기의 조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시장 자율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아니고 중국 경제 전체의 부채 급증을 민간 부문, 그중에서도 기업 부문, 그 안에서도 네. 부동산 섹터가 주도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주택 가격이 급증하는데 이러한 주택 가격의 급등이 중국 사회 안에서 빈부 격차로 나타나고 집을 사기 위해서 중국 인민 가계들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은 중국의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중국 당국, 특히 시진핑의 판단이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미 꽤 예전부터 과거에 비해서 중국 민영 부동산 개발 기업들로 흘러 들어갔던 돈줄을 중국 당국이 조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민영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큰 순서대로 망했죠. 네. 헝다가 망했고 완다가 망했고 비구 위안이 망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 또는 선택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러한 중국 공산당과 정책 당국의 부동산 시장 또는 주택 가격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었는가? 저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여전히 시진핑이 강조했던 것처럼 공동 부유 그리고 집은 주거를 위한 곳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민영 부동산 개발 기업들을 살려주는 정책이 아니고 네. 중국 인민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 진작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도의 정책 스탠스 변화라고 한다면 큰 틀의 선회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어렵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중국의 내수 소비가 예. 크게 살아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한 3번을 말씀드렸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금융 강국들의 투자, 금융시장 투자를 허용해라. 그러면 중국 내에 수많은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필요한 13조 달러의 부동산 개발에 따른 그림자 금융의 부실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고 양국 간의 어떤 무역 불균형 이슈도 조금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몇 번 했거든요. 네. 조영 박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금융 부분의 투자 이 부분을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금융 강국들에게 공개할 가능성, 그러니까 오픈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십니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을 해서는 네, 저는 중국 당국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거라고 봅니다. 201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그 당시에 중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던 적이 있는데 네, 당시 있었던 몇 번의 시행착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금리가 급등했던 것을 경험을 했었죠. 네, 일단은 금융시장의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당시에 중국 당국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이만큼 컨트롤하기가 어렵구나.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네, 금융시장을 많이 개방을 해서 특히 미국과 이렇과 같은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과연 용인을 할 것인가. 설령 그것을 통해서 중국 내의 부동산 문제라던가 또는 투자자금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시진핑이나 중국 당국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볼 때 시진핑 그리고 공산당이 가장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라던가
또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시진핑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장 원하는 것은 시진핑의 지배체제 강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중국의 이런 시스템적인 안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금융시장 개방에는 네. 중국 당국이 쉽사리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상황도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고 미국은 생각보다는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때는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 지난해 11월 12일 날 보고서를 가지고 관세 정책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감춰놓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말하고 협상이었다. 언젠가는 환율 문제가 나올 것이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 지위의 재확인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하고 협상을 앞두고 나타나는 게 지난번 대만 달러 환율의 절상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떤 현상이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런 네. 질문이죠. 특정일의 주가가 급락하거나 또는 환율이 크게 변동했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 것 같으냐.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으십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런 데일리한 움직임을 잘 모릅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분도 정확히 모른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외환시장은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이고 주식시장은 개별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만약에 특정 기업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 또는 특정 통화의 가치가 많이 빠졌다라고 본다면 누가 어느 만큼 던졌는가 그리고 왜 던졌는가를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는 모른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루 어루만지듯이 환율이 변했고 주가가 변한 것을 보고 그냥 때려 맞추는 거죠. 또는 그 시기쯤에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나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그냥 설명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대만의 보험회사들이 지나치게 포지션을 쌓아두었다가 그것을 바꿨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백업 데이터가 있나요? 저는 그냥 추측이라고 봅니다. 매크로 지표도 이것을 뒷받침을 합니다. 결국은 달러 가치가 빠진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성장률이 안 좋네. 침체 우려가 높아졌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는 빠지고 반대편에 있던 대만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그동안의 외환시장에서 보면 여타 주국 통화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들의 가치가 덜 올랐었다. 이에 앞서서 이미 유로화나 여타 통화들의 가치는 상당히 올랐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중국, 대만, 한국의 통화 가치는 덜 올랐었는데 네. 그것이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 어느 게 정답일까요? 저는 다 정답일 수도 있고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외환시장을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정황 증거들 또는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관세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트럼프조차도 본인도 답을 잘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해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다. 근데 인간이 아닐 것 같다. 가령 이런 거일 것 같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급등 또는 미국의 금리의 급등 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의 급락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 트럼프가 움찔하면서 행동에 변화를 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네. 저희가 실제로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니까 네. 그걸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율 부과를 유예했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은 저는 저 같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시도를 했죠. 네. 한마디로 트럼프 한 개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참고하려고 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실현되어진 내용을 보면 저는 실현되어진 최근까지의 양상을 정확히 맞추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결국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시시각각 바뀔 수 있는 특정한 개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예측하고 전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물가 상승률, 금리, 환율 또는 경제 성장률 이러한 매크로 지표들을 보다 더 면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노력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거시 경제 환경들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에는 미국 혼자만 잘 나간다 그러는데 요즘은 가만히 놓고 보면 일본 혼자만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이게 잘 나가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일본도 상당히 그동안에 눌려왔던 뭔가가 지금 잠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세계 경제의 거시적 환경을 놓고 보면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래도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 조영무 박사께서 보시기에 지금 신흥국이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 미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압박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올 것인지 이 금융 쪽으로 먼저 올 것인지 아니면 실물 쪽으로 먼저 영향이 올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관심의 초점은 저는 우리나라이실 예. 것들 같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많은 곳들에서 전망을 하고 계신데 네. 하단을 열어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최근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한국 경제가 거기에 같이 동조화되거나 또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사뭇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앞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런 거 아닙니까?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 둔화, 거기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가령 경제가 아주 좋으면 물가는 오르지만 그래도 경제는 좋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경제가 어려우면 그래도 경제는 안 좋지만 그래도 물가는 떨어져 주니까 또 그래도 일견 좋은 측면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오른다. 양쪽 케이스 중에서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취한 조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의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 3년 전부터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 용어를 쓰시지만 저는 그 용어의 사용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쳐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성장 고물가라고 불러야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때에는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상황들, 케이스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가령 대표적인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케이스라고 한다면 1970년대, 80년대의 1, 2차 오일 쇼크 아닙니까? 근데 그때의 실제 글로벌 지표들을 보면 세계 물가 상승률은 10%대 중반까지 올라갔었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0%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 있지만 그 정도 아니고 네.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또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미국이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경기도 둔화되고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물가도 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특정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영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영국 정치인이 처음 쓰시기 시작했던 용어이다 보니 네. 경제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가령 물가 상승률이 몇 % 이상이고 경제 성장률이 몇 % 아래로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만들었겠지만 사실 그런 기준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다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말씀드려왔던 용어가 준 스태그플레이션, 강도가 약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그래서 퀘이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는 게 차라리 더 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잘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뭐 미국 경제가 당장 침체로 빠진 것도 아니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관세 부과 때문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음. 우선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니죠. 많은 분들께서 고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미국처럼 오르고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통계 지표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 경기 흐름은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0% 경제 성장률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네. 상반기 중에 강력한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예상보다도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관세 부과의 악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예상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지 못해서 우리의 대미 수출이 또 악영향을 받게 되고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겹쳐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0%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0%대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놀랍지 않은 분들도 생겨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올해 상황을 지나고 나서 내년에 과연 우리 경제는 강력하게 반등할 것인가? 근데 그러한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가 올해만 성장률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장기 저성장 상황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미국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분명히 관세 전쟁이 영향을 주겠지만 저는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와 같은 관세 전쟁을 네. 3년, 4년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도리어 그 정도 시기가 되면 도리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에 대한 압박의 영향으로 이미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수십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고 어쨌든 간에 친기업 정책을 트럼프가 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몇 년 뒤에 우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찾기가 쉬운가? 저는 사실은 지금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글로벌, 특히 미국과 한국의 경기 흐름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말씀을 주셔서 어떤 모멘텀이 특히 우리 경제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비해서 성장 기조세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그 단점이라 그럴까요? 취약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지금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면은요. 네.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만 내용을 뜯어다 보면은 사실은 그 내용은 더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통계 편제상 새롭게 추가된 네. 지식 재생산물 투자라고 하는 투자 항목 정도를 제외를 하면 예. GDP의 구성 항목, 가령 가계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그렇죠. 그리고 수출, 정부 지출까지도 네. 모든 항목들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다 더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 줄 만한 부문이 보이지를 않는다. 특히 지난해까지 연장해서 한국 경제의 흐름을 요약 정리해 보면 한국의 수출은 이미 둔화 추세였다. 네. 많은 분들이 지난해 우리 수출은 괜찮았던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네. 가장 높았던 정점은 지난해도 아니고 23년 4분기였고 네. 지난해는 지속적으로 사실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흐름이었고 최근에는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올해 한국 경기의 흐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수출이 둔화되는 흐름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내수 부분이 어느 만큼 살아나 주느냐였는데 이 내수 부분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 특히 숫자상으로만 보면 가계 민간 소비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요 가계 민간 소비를 가계가 국내에서 하는 국내 소비와 해외 여행 등을 가서 쓰는 국외 소비로 나누어서 보면 국외 소비 지출 증가율은 높았던 때는 전년 대비 70%대였다가 떨어져도 지금 한 20-30%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내수 기업이라던가 또는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직면하는 가계의 국내 소비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상당 기간 동안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다. 그래서 저 같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도 가게 하시는 분들이 1년 전보다 지금 매출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과장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수출의 온기가 네. 과거처럼 민간 내수 소비로 전이되지 않는, 옮겨지거나 또는 전달되지 않는 그 중요한 이유는 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부진하다. 특히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다소 살아나주는 모습을 보였었던 설비 투자가 올해 1분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마이너스 증가세로 둔화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국내 안에 공장을 짓고 그 안에 기계를 채워 넣어야만 그렇죠.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분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또는 설비를 채워 넣는 과정에서 국내 하청 업체들한테 온기가 전달되기도 하고 그러한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장사가 좀 되는 효과도 누리실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 공장 짓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네. 여러 불확실성 요인 때문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압박 때문이기도 하고 불확실해서 투자를 못 늘리겠다 또는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민간 섹터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가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경제학 교과서도 나오는 것이 이럴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정책적인 도움이죠.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환 시장에서 환율을 조정할 수는 없고 그러면 남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돈을 쓰는 재정 지출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통화 정책 정도일 텐데 네.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가계 대출 금리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한국은행은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0.75%포인트 정책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그 반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도리어 가계 대출 금리는 소폭 올랐습니다. 네. 결국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통화 완화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정책 여력을 소진해 가면서까지 금리 인하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대출 금리가 좀 떨어져 줘서 네. 사람들이 대출이자 부담도 줄고 그래서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출도 늘고 기업들이 또 매출도 늘고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시는 것일 텐데 한마디로 지난해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이후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그런 메커니즘은 잘 작동할 것인가? 네. 저는 미 연준도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금리를 쉽게 빨리 낮추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미 연준이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 네. 그때 공개된 프로덕션 머티리얼과 같은 미 연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보면 이미 당시부터 미 연준 분들은 미국의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고 미국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생각이 없었고 가령 이런 겁니다. 프로젝션 머티리얼 안에 있는 숫자를 보면 이분들이 예상하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본인들의 목표 수준 2%로 떨어지는 도달 시기를 지난해 9월에는 26년 말이라고 했다가 네. 가장 최근 올해 3월 조사 때에는 27년 말로 도리어 늦추셨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 연준 인사들은 지금 미국의 인플레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장기 적절한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응답 수준이 지난해 빅컷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9월에조차도 네. 2.9%였고 올해 3월 조사 때는 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레벨이 의미하는 바는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 금리를 올리던 때의 고점 수준이 2.5였는데 네. 지금 미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장기 적절해 보이는 저점에 해당되는 장기 적절한 정책금리 수준을 지금 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 때의 고점보다도 이번 저점을 더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지난해 가을부터 제가 미 연준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네. 많은 분들 금융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예측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많이 낮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번 미국 FOMC를 통해서도 네.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확인되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미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빨리 많이 안 낮추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의 정책금리가 미국보다도 많이 낮은 상황인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을 무시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느 만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 네. 결국은 저는 그래서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은 이미 상당 부분 금리 인하 여력을 소진을 했고 앞으로 여러 요인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많이 낮추기도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는 건 뭔가요? 통화 정책까지도 이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재정 정책인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국의 경기 대응에 있어서 지난해 가을 이후로 정책의 이 초점이 무게 중심이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뭐 재정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선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재정 정책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언제 어느 만큼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 한국 경기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 박사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GDP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적어도 한 5가지의 항목들이 있는데 소비와 투자 안에서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수출과 수입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금리 정책을 쓰든 아니면 재정 정책을 쓰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 딜레마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인데 어쨌든 뭐 조영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대선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뭐 지금 언론상에서는 뭐 100조의 재정 정책을 쓰겠다, 70조의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편에서는 또 빚내 가지고 경제하려고 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러 기관들, 정부 부처들의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왜 그런 정책이 나왔는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고 특히 그냥 가만히 놓아두었을 때 스스로 잘 굴러가기를 기대하기에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섹터, 특히 소비와 투자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지금 예정되어 있고 많이 언급되는 재정 정책과 관련을 해서는 저 역시도 현재 경기 대응 정책의 웨이트가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옮겨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선 제 다른 방송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특정 국가가 경제 위기라든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 건전성이 마지막 보루다.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재정 위기라든가
미국이 겪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네. 재정 대응 여력이 있었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이후의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재정 건전성 그리고 국가 부채 관리는 중시되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컨텍스트 그때의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의 스탠스는 그 이전의 행정부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하고 국가 부채 관리를 강화를 해왔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려 하는가와 관련된 커다란 청사진의 제시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돈을 아꼈으면 무언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복지의 확충이 되었건 아니면 신성장 산업의 육성이 되었건 어떠한 분명한 청사진과 밑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린 후에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 관리는 결국은 상식적입니다. 무한정이 아니잖아요. 쓸 수 있는 여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돈을 지금처럼 세금이 제대로 안 거쳐서 대규모로 이렇게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적자 부채 등을 발행해서 빌려오는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빌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상환의 부담을 넘기는 겁니다. 지금 어리고 투표권이 없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 세대가 어렵다고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죠. 이러한 기준에서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인데 이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껴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순히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일부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지금 경기 흐름의 특징이 저성장 고착화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이것을 탈피하는데 재정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저는 재정 지출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재정 지출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의 어떤 성장 문제 그리고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 우리 재정이 쓰인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단순히 현재의 어떤 쓰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향해서 쓰여진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갖다가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돈을 투입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서 한국 경제가 뭐 2% 3%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 5년 내지 10년은 기다려야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분야를 정확하게 집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그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정치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100조 투입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70조 투자하면은 안정적인 대한민국 만들 수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또한 재정 정책을 쓰면 돈을 쓴다는 내가 얼마를 받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기다리십시다. 우리 5년 내지 10년은 제대로 투자하는 곳을 보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홍보, 교육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예. 더구나 제가 정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만간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어프로치는 조금 다르죠. 재정 지출 확대인 쪽도 있고 감세인 쪽도 있고 규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다르고 근데 저는 어느 쪽이건 간에 올해 재정 정책의 효과를 크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고 또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정부의 일선 부처들이 돈을 받아서 실제로 집행을 하고
이러한 재정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재정 정책 시차를 감안할 경우에 빨라야 3분기, 네. 늦으면 4분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뒤집으면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10조 원을 조금 넘는 규모의 추경이 이미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경기 흐름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그렇게 큰 아주 강력한 정도의 정책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사실은 다음번에 어떠한 쪽이 되었건 간에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올해 절반 정도의 기간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애를 썼는데도 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특정한 경제 지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셨어요? 뭐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예. 저희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안 내기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예. 뭐 근데 그때도 질문 받으면은 뭐 그때 한국은행이 1.9% 말씀하고 계실 텐데 좀 높아 보이고 하단을 열어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요즘에 언급되는 수치는 그때 제가 생각했던 수치와 이제 얼추 비슷해진 것 같긴 합니다. 한 1.0 생각하신 거 아니었어요? 제가 뭐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안 내서. 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올해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절반 정도는 책임이 아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내년 이후에 과연 우리 경제가 의미 있게 반등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 몇 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벨업되거나 추세 전환을 이루려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재정 정책을 편들라고 한다면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은 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는 반드시 정치를 뒤따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고 투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평가도 경제적인 성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도 거짓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국가를 맡는 운영하는 분들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거기에 필요한 통화정책과 거시적인 재정정책은 이런 분야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선택과 집중은 메모리 반도체가 됐건 하드웨어가 됐건 이런 분야일 것 같다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이 제시가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하는 내용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조영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실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시경제학자로서. 관련된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그래도 몇 가지 생각은 해봤던 것 같고요. 네. 재정 정책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뭐 많은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만 저는 인프라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뭐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뭐 전기, 전력, 물 이런 쪽이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는 그러한 인프라가 글로벌한 측면에서 경쟁국을 압도할 정도로 지금 잘 갖추어져 있는가? 장기적으로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는가? 여기서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본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인프라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안타까운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공항 참사도 있었고 땅꺼짐 현상도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또는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기후변화와 관련을 해서 농작물의 대규모 피해, 큰 산불, 대규모 홍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국민들의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것이 잘 갖추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역시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사실은 다 재정이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재정 정책의 시야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쓰였는데 저희가 체감을 못하는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출산율 제고, 저출산 관련된 그렇죠. 재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백조 원의 돈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분들께서는 저는 체감을 많이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큰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행동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노벨 경제학상도 타시는 것처럼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정책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네. 이 경제 주체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인가? 병목은 무엇인가? 그것이 특히 출산율과 관련을 해서 집이 없어서 주거 문제가 불안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 때문에 내가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육과 또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수백 가지가 넘는 이런 지출 항목을 한두 가지로 통일해서라도 이러한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 애로사항만 해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 몇만 명일지라도 저는 많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경제 쪽을 그래도 꽤 오래 봐온 편인데 예전에 공부를 학교에서 할 때에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렇게 숫자를 많이 쓰고 수학을 많이 쓰는 경제학이 왜 사회과학에 속해 있을까? 근데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결국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람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경제 주체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유발시키고 그러한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과학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을 펴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LG경제연구소의 조영무 박사님 모시고 최근에 미중 간의 어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관세 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인 미중 간의 경제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라든지 또는 충돌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제가 미진해서 질문을 못 드린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이 부분만큼은 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중 간의 어떤 충돌이나 협력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오늘 우선 박사님과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신 분들께서 동의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마음이 어둡고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예전부터 제가 하는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뭐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많이 틀려서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들고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뭐 저도 뭐 제 지인들 그리고 제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훨씬 기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숫자와 데이터를 보고 저렇게 생각을 했구나. 저런 논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 한켠에 좀 담아두시고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의심해 보시고 내 눈만 믿으시고 내 생각만 믿으시고 그러시면은 저는 훨씬 더 나은 투자 의사 결정이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책에서도 보았고
영화에서도 보았던 구절인데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길을 찾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두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렇게 항상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조영우 박사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쨌든 간에 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국가 경제로서 샌드위치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오히려 고민해 놓는 것이 더 미래 비전이나 직관을 찾는 데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조영우 박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